반갑습니다. 오늘은 통계 분석하기 전에 이래서 논문에서 이런 타당도들을 보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결과값들을 어떻게 기술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기본 4가지 섹션에 이어서요. 마지막 플러스 섹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고 논문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타당도의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타당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신뢰도는 그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자가 있다면 스케일이라 하기도 하고 그 자로 측정한 여러 번 측정했던 값들이 유사하게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신뢰도는 측정 도구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타당도는요. 자, 측정 값이 연구자로서 알고자 하는 사회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첫 시간에 이거 왜 그럴까 Y 퀘스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왜 그럴까를 측정할 수 있는 다 제외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추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구성 개념 단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서 그 관계성을 보고자 했을 때 그 측정한 값들이 정말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현상을 측정했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타당도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측정하는 자가 일관성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된 내용이 다른 내용이거나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는 하나였는데 타당도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회과학 논문을 쓸 때 자주 나오는 타당도에 대해서 두 번째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타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가 있고요. 판별 타당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타당도가 이렇게 많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논문을 보셨던 퍼블리시된 출판된 논문을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대략적으로 이런 건가? 싶을 아마 감이 오셨을 건데요.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타당도는요. 우리가 영어 표현이 오늘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요. 피어 리뷰라고 하는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박사급 5명, 3명,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 개념이 정말 이 내용이 맞는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타당도 검증을 내용 타당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 현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그런 타당도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나오는 타당도이기도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렴 타당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할 때 설문 문항을 만들고 할 때 다차원 척도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는 자연현상이 아니고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가 최소화되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할 때도 하나 단일 척도가 아니라 다차원 척도로 측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척도 하나하나가 하나의 설문지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 각각의 측정하는 문항, 그러니까 척도들이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이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 라고, 한쪽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같은 개념으로 묶이는가, 응집력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 타당도가 수렴 타당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준이 있냐 살펴보면요, 실제로 요인 적재량이라고 있는데, 그 적재되는, 실제로 측정이 되는 값들의 그런 결과치들이 0.5 이상일 때 우리가 수렴 타당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관계수가 0.7 이상 나왔을 때 우리가 수렴 타당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입니다. 판별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는 이제 내부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판별 타당도는 다른 구성 개념과 구분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뢰가 지속 가능 의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했을 때 우리가 딱 봐도 신뢰와 지속 가능 의도가 다른 구성 개념이라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응답된 것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게 판별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요, 구분이 되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성 개념들 간에 경계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내용 타당성은 물론이고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제시를 해주어야 그 결과값이 실제로 설득력을 가진다라고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구글 설문지를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척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 척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2차 자료여도 그 자료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어떤 척도로 측정이 되었는지 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는지 아마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판별 타당도 관련해가지고는 네 번째 섹션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수렴 타당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렴 타당도라고 하면 우리 논문에서 AVE라고 하는 평균 분산 추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균 분산 추출 값을 통해서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또 AV가 머리 아파. 분산, 추출, 분산이 또 뭐지? 분산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에서, 평균값들이 측정하면 평균값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에서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값들이 얼마나 잘 응집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평균 분산 추출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계속 보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아닌데 외래어인데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평균 분산 추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의미를 지금처럼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구나, 그리고 응답값들의 응집된 것을 보는 값이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AVE, 이거는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날이 불현듯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공통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분산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평균 분산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값을 사회과학에서는 0.5 이상이면 우리가 수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별 타당도는 외부와 다른 구성 개념과 측정값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포넬과 라커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라는 학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이걸 써야 된다 저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이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포넬과 라커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균 분산 추출값이 내적인 응집되는 정도라고 봤을 때요. 각 첫 번째 요인과 내가 선택된 요인과 요인 말고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평균 분산 추출값의 제곱근 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0.82, 0.79, 0.76 이게 평균 분산 추출 값이라고 하면요. 이 요인 1에서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관계는 0.6이 될 수가 있고요. 요인 1과 요인 3의 상관관계는 0.54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0.82보다 0.6, 0.54가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판별 타당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또 궁금함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은 선수들은 또 가지고 계시겠지만 엑셀 파일을 계산식을 다 넣어가지고 템플릿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분산 추출값을 제곱근해서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데 상관관계를 제곱을 하고 평균 분산 추출값들로 그냥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쵸? 제곱근을 씌워주고 그걸 가지고 상관관계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관관계를 제곱을 해서 그냥 AV 값이랑 평균 분산 추출이랑 그냥 비교를 한단 말이죠. 웬만하면 그냥 제곱근 씌워주시는 값이 좀 선호가 되고요.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제곱을 했다 아니면 템플릿이 제곱이다. 뭐 그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왜 제곱을 했고 왜 상관관계를 제곱을 했고 왜 이걸 그대로 썼는지에 관한 뭐 주석을 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제가 처음 받은 템플릿 저도 이제 뭐 선배들한테 받거나 뭐 이래 하면 AV 값이 이렇게 그냥 쓰고 막 거기다가 상관관계 제곱해라고 왜 그래야 되지? 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봤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요인에 있는 상관관계 값들과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이 내적인 응집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헤어의 기준인데요. 헤어는 이 표와 같은 이런 제시 방법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요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의 데이터를 더 설명하기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하는 목적은 내가 측정한 값들이 하나의 구성 개념이 다른 구성 개념과 구분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템플릿 받아가지고 그거대로 막 숫자 입력하고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활용 과정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요. 합성 신뢰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논문을 쓰다 보면 또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다 보면 합성 신뢰도가 나오거든요. CR이라고 하는 Composite Reliability라고 해서 합성 신뢰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간략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야 다음에 설명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합성 신뢰도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요인 분석된 결과를 반영한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바우 알파랑 뭐가 다르냐? 크롬바우 알파는 문항에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성 신뢰도는 전체 응답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요인적 재량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합성 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수치로 봐도 무방합니다. 합성 신뢰도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논문 쓰다가 분명히 크롬바우 알파 값으로 신뢰도를 다 했는데 나중에 또 분석을 하다 보면 이 SPSS든 스테타든 R이든 상관없이 합성 신뢰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합성 신뢰도란 또 하면서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어서 합성 신뢰도와 크롬바우 알파의 차이점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타당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타당한지 이건 동료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렴하는지 하나의 여러 가지 측정 문항들이 하나로 수렴하는지 그런 응집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적으로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차이가 구분이 되는지 하나, 이렇게 판별 타당도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합성 신뢰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업도 괜찮았다라고 하시면 좋아요를,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시다가 내 재생 목록에 텔레비전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거나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공부로 노력하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내일도 설렘 가득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